네, 안녕하세요. 예, 그 두 달 만에 뵙는데요. 이번에는 저번엔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위내시경에 대해서 해보려고 해요. 제가 아무래도 소화기내과 의사다 보니까 내시경 쪽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번까지만은 내시경에 대해서 하고 다음에는 좀 다른 여러 가지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진 위내시경을 지금은 좀 내려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근데 세계 순위의 최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암 검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2년 주기 사이에서 위암 검진을 하게 된다면은 위암 발생률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고 생존율도 90% 이상으로 육박하기 때문에 위암 검진은 이 검진 중에서도 5대암 검진에서 항상 맨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검사는 이전에는 이렇게 바륨과 발포제를 먹고 방사선 사진을 찍는 이렇게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내시경을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내시경만 하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이 바륨이 좀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고 또한 바륨에서 만약에 검사에서 위암이 의심된다. 이럴 경우에 다시 내시경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위를 깨끗이 비우고 이 조영술을 하면 좋은데 이 깨끗이 비우고 잘 안 해요. 음식이 묻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전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도 음식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 이렇게 마치 음식이 벽에 붙어 있으면 이 덩어리처럼 마치 암이나 결절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또 내시경을 해야 되니까 불편함이 여러 가지 많죠. 요즘 방사선 이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조영술은 잘 안 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내시경 위주의 검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위암 검진이라기보다 이제는 검진 위내시경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위내시경이 아니라 위내시경은 식도와 위와 십이지장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위암도 많지만 요즘에는 식도암도 최근에 이 서구적 식습관이 늘면서 그리고 담배나 이런 미세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식도암이 늘고 있어요. 이 먼지에 많이 취약하거든요. 담배나 먼지 이런 게. 그래서 식도도 볼 수 있고 또 십이지장까지 봅니다. 십이지장에 이렇게 꺾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꺾여지는 부분까지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여러 부분을 관찰할 수 있어서 위암 검진이지만 식도암과 십이지장에 있는 부분도 볼 수 있는 좋은 검사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위암 검진, 뭐 다시 말하면 검진 위내시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요거 2022년에 나온 통계인데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여기 1등이었어요, 1등. 여기 앞에 파란색 보이죠? 이 파란색이 이게 남자, 이게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 둘 다 한국이 1등에 있었어요. 위암이. 근데 지금 보면 한국은 3등에 있거든요. 3등. 이 발생률이 파란색이 발생률이에요. 인시던스 발생률인데 3등이에요. 이제 1등 일본이죠. 네. 일본이 여러 가지 안 좋은 건 다 우리를 제끼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남자도 3등, 여자도 3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를 제가 갖고 온 이유는 단지 이제 우리나라가 위암이 줄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이게 이제 위암에 걸렸을 때 이 빨간색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죽는 거예요. 모탈리티가.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럼 낮으면 낮을수록 사망률이 낮은 거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많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높아요. 뭐 일본 같은 경우 좀 예외지만 근데 쭉 보시면 거의 있잖아요. 이 20위권 안에 있는 나라랑 한국이 사망률이 보면 더 낮아요. 한국의 위암 치료 성적은 진짜 세계 1등이에요. 요만큼 많이 발생하는데 치료 성적은 거의 30등보다 위에 있어요. 거의 정말 진짜 발생률에 비하면 최고의 치료 성적을 갖고 있는 나라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이 발생하지만 사망률은 정말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가장 큰 공신이 저는 이 위암 검진이라고 생각해요. 자, 2년에 한 번 정도 내시경을 받으면 정말 90% 이상의 이 생존율을 보장할 수 있고요. 거의 조기 위암으로 최근에 소화기 Y대 병원에 계시는 제 친구분께서 말하는데 저기 소화기 외과 의사거든요. 이제 할 게 없대요. 할 게 없대요. 정말 수술이 건수가 너무 줄어가지고 너무 발견을 빨리 하고 그러면은 위내시경으로서 이게 다 위암이 해결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의 위암에 걸려서 사망할 수 있는 그 확률을 되게 줄인 게 검진 위내시경이고 그래서 이 내시경만 잘 받으면 안 걸릴 수 있는데 증상이 없다고 내시경 안 받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 위암의 가장 흔한 증상이 증상 없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흔한 증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위내시경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위내시경으로 오늘은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렸죠. 위내시경에서 위암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질환, 위암 검진에서 다양한 질환이 보일 수 있고 그 질환들은 또 각자에 따른 치료가 다르고 또 추적하는 시기도 달라요. 그래서 오늘 내시경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진을 이제 볼 일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 40대 이상의 지금 비욘드 시청자들은 대부분 위내시경을 받고 있을 나이예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이 사진들을 보고 10년이면 5번, 20년이면 10번 보잖아요. 되게 익숙한 사진들이고 그냥 흩어보는 게 아니라 내 건강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진들이니까 이 사진을 보는 방법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잠깐 그리고 이렇게 서두에 지나갔기 때문에 질문 몇 개 받고 할게요. 네. 사트로님, 아버지께서 대장암 수술해서 주기적으로 위내시경 받고 있어요. 식도암 한게 발견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이게 식도암이 이렇게 처음에 이게 약간의 일호전이나 염증만 생겼을 경우에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3기가 바로 나오는 일이 흔하진 않긴 한데 식도암은요 이게 좀 안 좋아요. 다른 것보다. 왜냐하면 위는 벽이 두꺼워요. 벽이 두꺼운데 식도는 벽이 좀 얇아요. 얇고 벽면이 하나가 적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식도암이 좀 이제 발견되면 쉽게 벽을 뚫고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이 기수가 빨리 높아지죠. 우리가 3기, 2기 이런 것들은 그 벽을 뚫고 나가면이거든요. 우리가 위에 벽이 있잖아요. 이렇게 피부처럼 벽이 있는데 벽을 뚫고 나가면 3기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식도가 위보다는 3기로 진행되는 게 좀 빠르죠. 또 가슴 아픈 케이스네요. 김명일님, 많은 사람들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아니요, 이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한 80, 90% 정도 있고 지금도 이제 한 70대, 80대 정도는 7, 80% 정도의 헬리코박터균이 있는데 최근에는 헬리코박터가 되게 많이 줄었고 특히 젊은 나이에선 재균도 빨리 하고 재균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감염될 확률이 적잖아요.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의 감염률이 되게 낮아져서 현재 50% 정도까지 낮아져 있어서 좀 절반이죠. 이제 반 정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이 됐고요. 일급발암물질은 많고 균 검사를 최근에 웬만하면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내시경하는 모든 위내시경 환자들한테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요.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을 재균하는 것 자체로 위암 발생률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물론 위내시경만으로 위내시경의 발견율을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1등에서 3등이라서 많이 낮아진 것 같지는 않지만 요만큼 낮춰놓은 게 헬리코박터 재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은 위암 발생의 중요한 팩터이고요.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재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릴게요. 박스 있으면 위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장산피 화생은 되돌릴 수 없다? 아닙니다. 조금 되돌려요. 완벽하게 되돌리는 수 있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위의 상피가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장상피로 된 거거든요. 위의 상피가 자극받는 음식을 먹고 나쁜 식습관을 가지고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 감염되면서 장상피 화생이 좀 더 진행되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그 장상피로 바뀌면 우리 장상피에서 암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암의 대부분이 아데노카시노마, 즉 세맘인데 이 세맘은 장의 상피에서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면 장상피 화생이 좋아집니다. 완벽하게 돌아오진 않지만 좀 애매하게 약간 마일드한 병변은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이제 완전히 좋아질 수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식도암 봤다고 했잖아요. 위내시경을 통해서 식도암을 보는 거죠. 정확히 위식도 12장 내시경이죠. 내시경 장비 이렇게 생겼어요. 위내시경 저번에 보여드렸던 대장 내시경 장비와 똑같습니다. 근데 좀 얇죠. 왜냐하면 이제 항문을 들어가는 것보다 목을 들어가는 게 좀 더 얇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내시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시경 중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초음파를 보는 내시경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대장만큼 두껍지만 대부분의 내시경은 조금 더 위내시경보다 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위내시경에서 이렇게 구멍 하나가 있는데 구멍에서 이렇게 겸자가 들어가요. 겸자로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는데요. 조직 검사를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은 조직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염색을 통해서 헬리코박터균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면 겸사겸사해서 헬리코박터균도 이 김자 염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수면 많이 해서 요거는 요거랑 관계없는 얘기지만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어서 수면을 넣었는데 수면 내시경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미다졸람이라는 약과 포로포폴이라는 약을 쓰는데요. 이 두 가지 약이 이런 차이가 있어요. 포폴은 바로바로 작용해요. 그냥 진짜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주사 주면 바로 잠듭니다. 장점은 이렇고 작용 시간이 짧아요. 근데 위내시경하는 검진 위내시경은 5분이면 충분하거든요. 5분 재워놓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프로포폴만 써요. 거의. 많이 쓰지 않으면 사고 나는 일은 적습니다. 특히 뭐 천식이 있거나 심전도를 보통 많이 찍는데 심전도에서 특별한 일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괜찮습니다. 포폴도 안전하게 쓰면 괜찮은 약이고 미다졸람은 좀 작용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내시경 후에 알딸딸한 경우가 많아요. 졸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위내시경보다는 대장내시경에 좀 같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시간은 뭐 한 1, 2분 걸리니까 좀 늦게 잠든다는 단점도 있고 좀 깨고 나서 좀 약간 두통 같은 것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작용 시간이 길기 때문에 긴 검사를 하는 경우 뭐 위내시경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위내시경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대장내시경 할 때는 더 효과가 좋죠. 네. 그리고 팬 감사합니다. 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찰 부위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12지장의 전체를 관찰하지 못해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까지인데요. 실제로 12지장의 대부분의 병변은 이렇게 꺾이는 이게 구부러진 부분이라고 해서 구부라고 하는데 이 구부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지장 병분의 대부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아랫부분과 위에 부분 이렇게 부분을 관찰하고요. 또한 이렇게 처음엔 이렇게 들어가서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아랫부분을 보다가 내시경을 이렇게 U자로 꺾어서 위에 부분까지 다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석구석 보이게 관찰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제 위암 검진 같은 검진 위내시경은 국가에서 지정한 표준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에 맞춰서 찍고 어떤 부위의 사진을 남겨야만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화기내과 전문이라면 놓치지 않고 다 정확한 부분을 관찰할 수 있어요. 관찰 부위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드리기 전에 또 질문 한 2개 받고 넘어갈게요. 네버홀드님, 얼마 전 위내시경을 하다 헬리코박터균이 나왔어요. 예전에 안 나왔는데 갑자기 나올 수 있죠. 감염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균이 옮겨서 생긴 거기 때문에 뭐 타액이라든지 뭐 숟가락을 같이 써서 찌개를 먹다가라든지 술잔을 돌려 마시다가도 걸릴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는 제균하는 게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헬리코박터 자체가 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위궤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헬리코박터균이 최근에는 치매에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제균하는 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대요. 이건 논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득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손주나 이렇게 작은 아이가 있으면 헬리코박터에 걸렸어도 이걸 치료하지 못해요. 근데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소화불량이 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걸리면 치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애들을 위해서라도 제균하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제균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님. 저도 제균이 궁금하다고 했는데 제금하면 기능성 소화불량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로 있습니다. 모두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균과 소화불량이 연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제균을 했을 때 소화불량이 해결될 수 있냐? 있습니다. 근데 제균이라도 소화불량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문제거나 뭐 스트레스에 의한 거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로 위산 과다가 심하거나 이런 경우는 제균에도 해결될 수 없지만 다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제균했을 때 이 기능성 소화불량이 해결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균 예찬론자고 웬만하면 제균이 보험이 됐으면 좋겠는데 나라에서 그걸 잘 반영을 안 해주네요. 더 쓸데없는 검사들은 잘 반영하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보건복지부 사정이라. 일단 관찰 부위는 이렇게 관찰하는데 이런 표준 사진을 우리가 다 남기게 돼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위를 다 관찰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요건 식도의 상부, 중부, 하부 사진이고 여기가 식도와 위의 접합부. 이 사진을 보면 우리가 식도염을 알 수 있는데요. 요 네 사진을 가지고 요 위에 식도의 전부를 알 수 있고요.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2지장을 찍는데 이게 12지장이 꺾이는 구부예요. 요 부분. 그 다음에 12지장 부분들을 관찰하고 그 다음 다시 위로 돌아옵니다. 위에 여기가 아랫 부분이에요. 그 다음 여기가 위가 꺾이는 이 위 각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건 내시경이 보이잖아요. 내시경이 보이고 있죠. 내시경이 보이는 건 우리가 이렇게 여기 내시경을 꺾어서 위를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관찰 부위를 사진으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래를 보고 그다음 돌려서 이렇게 위를 보는 거죠.
위아래를 전체로 이게 관찰하고 그 사진을 다 이렇게 증거로 남겨야 돼요. 증거로 남긴 거를 우리가 2년에 한 번 정도는 국가에서 암검진 평가라는 걸 하는데, 암검진 평가에서 네가 얼마나 사진을 잘 찍어놨나, 흔들리지 않고 찍었나, 필요한 검사를 했나, 장에 충분히 가스를 넣었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합니다. 이 사진을 보고 확인하죠. 그리고 이런 규정에 잘 지키지 못하면 감점을 시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규정에 맞춰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우리 시청자들이 이걸 봤을 때 이런 사진들, 식도에 구멍만 있는 하얀 식도 사진과 12장 사진 2장이 남겨져 있는지, 그 다음에 내시경 거꾸로 이렇게 돌려서 찍은 사진들이 다 남겨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건강을 잘 생각하시는 비욘드 시청자들이라면 내시경을 하면서 내 사진이 저렇게 잘 찍혀 있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있고요. 요 구멍 많이 물어보셔서 남겨놨는데요. 이게 그냥 터진 구멍이 아니라 여기서 음식이 머물다가 12장으로 내려가는 위에 제일 아래쪽 구멍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주머니 부분이고 위쪽. 지금 거꾸로 뒤집어서 보고 있죠. 이 12장, 우리 내시경을 보고 있다는 건 내시경이 꺾여서 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겠죠. 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내시경을 잘 관찰해서 이 관찰한 것들 중에 이렇게 정상 병변이 아닌 것들을, 정상 관찰 부위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병변이라고 하겠죠. 이 병변은 각자 치료 방법이 다르고 생활 습관을 다르게 적용해야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언제 다시 내시경을 해야 될지 다 다르게 평가가 됩니다. 첫 번째, 최근에 되게 많이 이제 얘기가 되는 식도 질환이죠. 최근에 진짜 많이 있는 건 위질환보다 식도 질환이에요. 이제 헬리코박터 제균이나 여러 가지 위산 억제제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사실 위질환은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을 통해서 사실 기름진 음식을 되게 많이 먹게 되잖아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뭐 이밥에 고깃국이라고 하면은 우리 추석 설날 제사 이때만 먹었는데, 이제 매일 상에 올라오니까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는데, 이 기름진 음식이 대표적인 식도질환의 원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식도질환 들어가기 전에 또 질문 받고 식도질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리님 안녕하세요. 여기 어쩔 수 예,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요 봐주셔서. 50대 중반인데 이번 위내시경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시면서 별 설명을 안 해줬다고 하는데, 조금 이따도 이것도 자세하게 얘기 드릴 텐데, 위축성 위염이라는 건 위가 나이가 들었다, 위에 주름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위축성 위염이 더 나빠지면 장상피 화생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위축성 위염만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20대만 넘어가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0대부터 있어요. 진짜 위가 좀 얇아져요. 위가 얇아지면서 위가 점막이 이렇게 두꺼웠을 때 안 보이던 혈관들이 보여요. 안쪽에 이게 창백가 얇아지니까 보이는 그런 건데, 이건 병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게 위암의 리스크라고 했는데요. 최근에는 리스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위축성이염 아직 장상피로 바뀐 게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위가 얇은 편이고 예전보다 소화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또 위축성 위염이 있다고 다 소화불량에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위축성 위염이 좀 진행되는 걸 막는 방법은 저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좀 기름진 걸 덜 먹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소식이에요. 소식을 능가하는 위 건강을 지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적게 먹는 것만한 위 건강을 지켜주고 위축성 위염을 발달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소식하고 있지 않다면 소식을 하시면 좋아질 거예요. 금숙이님, 요즘 목에 뭐 걸린 것 같은데 장금 위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위험만 있어서 약은 처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목에 걸린 것 지금 설명할 식도 질환입니다. 만성위염이라고 모두 약을 먹는 건 아닌 게, 대한민국 그 사람 중에 내시경하면 90%가 만성위염인데요. 만성위염이 있다고 다 약 먹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 90%는 다 약을 먹어야 되는데, 만성위염이라는 건 어떤 변화예요. 나이 들어서 보이는 우리 주름살 같은 변화인데, 어떤 사람은 주름살이 심하고 어떤 사람은 주름살이 덜 하잖아요. 뭐 햇빛을 많이 쐬면 주름살이 많이 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햇빛이 주름살의 리스크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만성위염은 뭐 이런 아까도 말한 뭐 짜게 먹는다든가 기름진 걸 많이 먹는다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생활하면 악화될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은 악화되지 않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숙이님이 뭔가 걸리는 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는 건, 이건 위험 증상이 아니라 식도 질환입니다. 네. 식도 질환은 지금 말하는 그 금숙이님처럼 쉰목소리와 후두염, 인후 이물감을 갖게 됩니다. 심해질 경우에 만성적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입에서 냄새가 나고 이빨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어요. 산이 올라와서. 그리고 가슴 쓰린다는데, 가슴이 쓰린 게 심장 통증이랑 달리 타 들어가는 느낌이라고요. 막 누웠는데 타요. 막
느낀 사람만 느껴볼 수 있어요. 저는 항상 느낍니다. 집에 식도염약이 잔뜩 있어요. 제가 식도염 환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가 식도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까지 다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증상들이 하부, 중부, 상부에 다 식도에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말할 수 있는 신목소리, 인후 이물감, 그다음 인후 통증, 뭐 만성기침, 쓰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얘기 들어보면 좀 달라요. 기침을 하더라도 뭔가 캑캑대는 기침이고 밤에 누우면 심한데 물 먹으면 좋아졌다. 왜냐면 물이 이제 위산을 중화시켜 주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의심할 수 있고요.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도질환은 그래서 이렇게 역류에 의해 생기는 거고, 이 위산은 위에 있는 경우에는 괜찮아요. 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 위산이 몸에 그렇게 해롭지 않습니다. 위산이 있으니까 이제 위벽을 보호해주는 전망부에 있는 보호 물질들이 잔뜩 나오기 때문에 위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위에서 벗어나서 이 위산이 식도를 싹 넘어가면 타 들어가요. 이 엄청나게 센 염산이거든요. 염산이 그걸 견딜 수 있을 만한 점막 보호제가 없는 위를 탈출하는 순간 진짜 아프게 돼요. 그러니까 역류 자체가 통증을 일으키고, 그 통증은 이 정상적인 식도를 이렇게 동그랗게 예쁜 점막 하부를 갖고, 식도와 위에 접합부를 갖고 있는 것에서 영식적이 좀 타들어가면서 이렇게 위로 산이 올라가서 점막을 찢어놓은 자국들이 생깁니다. 이게 정말 심하면 이렇게 협착이 일어나는데, 협착이 일어나면 이 구멍을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음식물을 잘 못 삼키게 됩니다. 담배나 이제 미세먼지 같은 가스들도 식도를 악화시키죠. 무엇보다 이렇게 밥을 먹고 누워버리면 이 기계적으로 여기가 막고 있는 접합부에 있는 아무리 이제 괄약근이 세더라도 이 위산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식도를 손상시키죠. 먹고 바로 눕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고요. 그래서 식도병변이 이렇게 점점 심해지는지, 그래서 증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 심해지면 얼마나 식도염 약을 먹어야 될지 우리가 결정을 내려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만큼 나쁘다 그러면 이제 진짜 평생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이런 역류성증 A 단계나 B 단계 정도면 한 2달 정도 식도염 약을 꾸준히 먹고 생활 습관을 개선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금수기님 같은 경우도 약을 먹으면 개선이 되겠죠. 물론 생활 습관도 해야 돼요. 생활 습관, 이게 다른 병들은 약이 뭐 90%다, 생활 습관이 뭐 90%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이 식도 질환은 5대5예요. 약도 중요하고 생활 습관도 제일 중요한데, 이게 제가 만든 10계명인데요. 식후에 바로 눕지 마시고, 취침 전에 바로 음식 먹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위로 올라갈수록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산을 일으키는 것 중에 이렇게 탄산이나 술, 그리고 여러 잔의 커피요. 여러 잔의 커피요. 한 잔은 괜찮아요. 한 잔 정도 드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식도염 환자들은 커피를 먹을 거면 식후에 드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커피가 위산을 좀 분비를 쥐어 짜주거든요. 근데 한 잔은 만약에 식후에 먹는다면 오히려 소화도 되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체중이 안 좋아요, 비만.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내장이 있잖아요. 내장에는 원래 지방이 없어야 돼요. 내장 안쪽에는. 우리가 이거 살은 피하 지방이고, 안쪽에 내장 지방이 생기면, 원래 내장 안쪽에는 지방이 없어야 될 때 내장 지방이 생기면서 얘가 그 공간을 차지해서 배가 빵빵해져요. 땅땅해져. 우리 아저씨들 보면, 술 많이 먹는 분들 보면 배가 땅땅하잖아요. 그런 들 보면 식도염 증상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살을 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위가 그 살에서 밀려 나와서 이 식도의 이 접합부를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쳐 올려요. 이렇게 쳐 올리니까 마치 역류를 억지로 이렇게 일으키는 것처럼 음식물을 밀어내니까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경우 적어도 이제 식도염이 되게 심하면 식도염의 악화와 좋아지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내시경 검사를 시키고요. 만약에 이런 정도로 이제 B단계나 바렛이라든지 식도 협착처럼 심한 단계가 아닌 상황이면 A 단계나 이게 찢어진 부분이 5mm가 넘지 않는 경한 식도염에서는 저희가 뭐 한 2년 정도의 그냥 위암 검진 때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1년, 2년이 되겠죠. 네. 이런 식도궤양 같은 경우는 꼭 치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짧게 봅니다. 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보면 당연히 조직 검사를 하거든요. 조직 검사를 하지만 이 조직 검사에 이게 ALS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재검을 했을 때 암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한다고 해도 요 모든 구역을 뜯어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구역이 전체가 암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암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걸 다 뜯어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도 궤양이 있을 때 저희는 3에서 6개월 정도 추적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등도 식도염, 이렇게 찢어져 있는 부분이 얼마나 이제
돼 있는지, 그런 부분이 몇 미리까지 올라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중등도 식도염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좀 더 심한 식도염이죠. 왜냐하면 여기 궤양까지 생겼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1년 정도 추적 검사를 얘기합니다. 당장은 암이 될 것 같아. 아까 그 식도 궤양이 심한 것처럼 암이 될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파인 것도 꽤 있고, 요 상처가 나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안성희님 말하는 식으로 영주식도염은 완치가 아니라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고, 완치라기보다는 근치라 그래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좋아지면 잠깐 멈췄다가 약을 좀 간헐적으로 쓰는 거죠. 뭐 지금 좀 좋아졌으면 멈춰봅시다. 생활습관 잘 가져가고 증상 없으면 좀 스탑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약간 만성 질환이에요. 식도염은. 예. 그러니까 고혈압약, 당뇨약처럼 만성 질환이에요. 그 감기처럼. 이번에 진짜 많이 물어봐요. 아니 왜 식도염약 먹는데 낫질 않아요? 대부분 얘기 들어보면 낫지 않게 행동하고 낫지 않은 그 이렇게 몰폴로지를 갖고 있으세요. 배가 이만큼 나왔다거나 생활습관 되게 안 좋고 담배 피고 있거나. 아무리 식도염약 먹어도 나아지지 않죠. 식도염약은 뭐 그냥 제산제거든요. 근데 이제 생활습관 잘 가져가고 스트레스 덜 받고 그러면 좀 낫고. 그리고 제 환자 중에 식도염 진짜 안 나는 환자 있었어요. 진짜 안 낫고 스트레스 너무 받고 살았거든요. 그분은 그래서 식도염약과 함께 정신과 약도 먹었어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알고 보고 환자랑 얘기를 해봤는데 직장의 상사가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대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뒀대요, 결국은. 근데 식도염이 한 달도 안 돼서 나왔대요. 완치가 없는 건 아니고 완치가 가능한데, 이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에 따라 다시 재발할 수 있는 병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도염 끝나고 질문할게요. 이건 식도암이에요. 아까 3기 식도암 얘기하셨는데, 요 같은 경우는 좀 더 뚜렷하죠. 이게 식도에 이렇게 깨끗한 부분가 아니고 튀어나온 돌기처럼 보이고, 그 돌기가 뭔가 괴이하죠, 생긴 게. 뭔가 고름도 좀 있을 것 같고, 이게 처음 발견됐을 때 피도 좀 맺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가 우리가 식도암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고, 조직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에서 그냥 일부분만 변화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데노마가 진행되는데 절반은 진행되고 절반은 진행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조직 검사에서 안 나왔다, 또 해요. 한 달 후에 하죠. 또. 그렇습니다. 위질란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질문 받고 갈게요. 권태호님, 만약에 기능성 위장이나 위가 불편한데 내시경인데 아무 문제 없는데, 이거를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해요. 기능성 소화불량은 기본적인 정의가 위내시경에서 어떤 문제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성 소화불량은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운 병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비욘드에서도 기능성 소화불량에서 강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셔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위가 증상이기 때문에 되게 증상에 맞춰서 치료하고, 환자 얘기를 되게 잘 들어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저 직장 상사가 괴롭혔는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리스크고요. 그다음 내가 생활하는 생활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또 뭐 운동을 과하게 한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헬스 트레이너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기능성 위장 장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다 단백질 섭취와 그 경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위산을 좀 억제시켜주고, 보갑이 올라갈 운동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좀 약간 보갑을 낮출 수 있게 이게 그 보호대 같은 걸 좀 적게 하거나, 너무 압박을 세게 하지 않거나, 아니면 운동과 운동 사이에서는 그걸 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기능성 위장애가 이제 만약에 위내시경에서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편해요. 그거 맞춰 치료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환자 얘기와 함께 되게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럼 내 위를 괴롭히는 문제가 없는지 파악을 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백수훈왕님 안녕하세요. 그 위내시경의 위에 혹이 1.2cm라고 하는데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하자고 하는데, 이 혹이 아마도 점막하 종양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6개월 후에 검사하는 1.2cm의 혹은 대부분 점막 아래에 있는 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점막 위에 있으면 뜯어서 보면 되는 거거든요. 뜯어서 봐서 뭐 펀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이퍼플라스틱이면 그냥 지켜볼 거였거든요. 근데 그냥 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마도 크기를 뜯어서 봐도 잘 안 나오는 점막 아래에 있는 종양이기 때문이에요. 이 혹이 이렇게 점막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뜯어봐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크기를 보려고 하는 건데, 크기를 봐도 안 커져 있으면 그냥 보고, 크기가 커져 있다면 악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위내시경을 하는데, 위내시경에 이렇게 물을 가득 채워놓고 이 내시경을 넣고 이 초음파 내시경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하게 되는데,
위암으로 발전한다? 아니요. 그 확률은 되게 낮아요. 보통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S대 모 교수님께서 이런 것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2cm 이하의 점막하 종양일 경우에 추적 관찰을 했을 때 암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적었대요. 그러니까 1.2cm라면 일단 안심하시고 6개월 후의 크기를 보고 괜찮다면 아마 1년 후에 볼 겁니다. 1년 후에 보고 괜찮으면 2년 후에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점막하 종양일 가능성이 높아서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카라님, 예. 안녕하세요. 위내시경 용종이 있다고 조직 검사만 하고 제거를 안 한다고 하는데 이 용종은 대장 용종처럼 바로 제거를 안 하나요?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직접. 예, 이거 많이 물어봐가지고 사진을 아예 준비해왔어요. 예, 용인 곰돌이님, 내시경은 장상피화생이라고 하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1년마다 봐야 하는데 그 정도로 위험한가요?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식도 열탕장은 아까 보여준 거예요. 12지장에서 이게 식도와 이 위내시경을 이렇게 보면 요 부분 있죠. 하부식도 괄약근이거든요. 요 부분이 좀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 그러면 이제 구멍이 커졌으니까 이 역류가 잘 되겠죠. 이런 분들은 식도염을 달고 살아요. 만성질환이라고 보여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무엇보다 먹고 발화 높지 않는 게 중요하고 과식 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열려 있으니까 음식이 꽉 차면 넘어가요, 그냥. 그리고 산도 잘 넘어가죠. 그러니까 열타장은 위험한 게 아니라 식도염을 자주 재발하게 만들죠. 장상피화생 위험도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예, 금숙이님, 식도염일 경우 작년에 7월에 내시경을 했는데 또 내시경을 해야 될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은 아까도 말씀 1년, 그리고 만약에 1년, 그 다음에 만약에 궤양이 있거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2년, 6개월 이런 식으로 잡게 되고 그냥 단순 식도염일 경우는 정규 검진 위암 내시경이면 충분합니다. 예, 위암 검진 내시경이면 충분합니다. 식도암이 될 수 있냐고? 네, 될 수 있습니다. 식도암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드뭅니다. 예, 그러니까 발의 식도로 변화돼서 아데노카시노마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정말 드문 케이스라 보면 돼요. 네. 예, 그리고 했던 데 가서 해도 되고 김숙이님 다른 데 가서 해도 돼요. 그 일종의 이게 내시경 전문의들은 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5mm 이상 찢어졌으면 A, 이하로 찢어졌으면 A, 더 이상 찢어졌으면 B. 그게 5mm 이상 찢어진 게 2개 붙으면 C, 이런 식으로 치료와 가이드라인이 딱딱 정해져 있는 병이기 때문에 뭐 어느 병원에 간다고 해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 그게 제대로 수련받은 의사라면 그렇게 차이 나진 않을 겁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소화기내과 의사가 4명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차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라는 의사가 차팅한 걸 B라는 의사가 이거 말도 안 된다 해버릴 수는 안 되니까 근거 있게 차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식으로 소화기내과 의사라면 그 의사끼리 이제 소통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한다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대부분 객관적인 판단으로 내시경을 차팅하게 됩니다. 예, 짜장면님 비욘드 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질문 받고 위 진행할게요. 40대 여자인데 위점막하 종양이 있습니다. 1.5cm 정도 된다고 하네요. 아까도 말했지만 2cm 이하는 지켜봅니다. 실제로 그거 수술도 해보고 관찰도 해봤는데 2cm 이하라면 업저베이션 해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크기가 점점 커진다 이러면 달라요. 크기가 점점 커진다면 이상한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내시경을 통한 초음파, 그러니까 위에다 물을 가득히 채워넣고 내시경을 들어가서 보는 내시경 초음파를 해보는 게 좋아요. 우리 EUS라는 검사인데요. 그 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커진다면.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적응증은 이래요. 내시경 적응증은 뭐 통증이 있거나 뭐 출혈이 있거나 하는데 이거는 뭐 중요하죠. 우리가 검진 위내시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검진 위암 내시경의 적응증은 아무 증상 없어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암의 가장 큰 증상은 뭐라고요? 무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좋죠. 근데 증상을 얘기한 거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위험 확률이나 위 질환 확률이나 식도 질환 확률이 높아지죠. 그럼 얼마나 나빠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적응증을 갖고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하는 건 검진 위내시경이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위축성 위암 그리고 장상피화생 그리고 위암 이렇게 순서더라고 하는데 순서가 틀린 건 아니에요. 순서가 맞아요. 이게 정상 위가 위축성 위암이 될 수 있고 그 장상피화생이 되고 장상피화생이 위암이 된다. 맞는 말이냐? 맞는 말입니다. 위암은 대부분의 장상피화생에서 발전하냐?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위암의 대부분은 아데노카시노마, 즉 세맘이거든요. 장의 상피에서 발생한 암이에요. 근데 막 90% 정도 그렇죠. 그 한 10% 정도는 뭐 미만성 위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나쁜 더 안 좋은 위암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세맘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장상피화생이 발생하는 건 사실인데 이 리스크가
생각보다 더 적습니다. 이 위축성 위염이 장상표 화생이 되는 확률은 있어요. 근데 10% 미만이고 요거는 우리가 아까도 말한 생활습관 개선이라든지 뭐 평소에 위 관리를 잘해서 요것들을 막아낼 수 있어요. 과식을 덜 한다든지 짜게 안 먹는다든지 이런 걸로 요 진행을 막을 수 있고요. 위축성 위염이 장상피 화생으로 되면은 장상피 화생은 해마다 장상피 화생이 0.1%씩 계속 위암 확률이 높아집니다. 0.1%예요. 아주 낮은 확률로 조금씩 높아지게 돼요. 낮은 확률로 높아지게 되고 이 확률이 엄청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높아봤자 그래서 근데 장상피 화생이 없을 때보다 한 20에서 30% 높은 확률이죠. 그러니까 장상피 화생이 아예 없다. 그런 정상위나 위축성 위염에 비해서 장상피 화생은 상대적으로 20배 정도 높은 확률을 갖고 있는 암의 리스크긴 맞아요. 근데 이 자체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걸 보면 1% 정도대의 아주 낮은 뭐 0.1%가 쌓여도 1%거든요. 1% 정도대의 낮은 확률로 발생하기 때문에 장상피 화생이 있다고 위암이 되는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위암이 무조건 되느냐? 그런 건 아닌데 낮은 확률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관찰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검진 위내시경을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장상피 화생이 진행된 사람일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내시경을 추천드립니다. 장상피 화생이라도 1년에 한 번만 내시경 하는 것만으로 위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제가 보장할게요. 그만큼 위암 확률을 되게 줄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상피 화생이라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있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자주 내시경 하는 것, 그거만 달라지고 2번 정도 나는 죽어도 1년에 한 번 하기 싫다. 2년에 한 번이라도 꼭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축성 위염은 장상피 화생의 리스크고, 근데 이 리스크로 발전하는 과정이 좀 확률이 막 높은 편은 아니고 장상피 화생이 위암으로 발전할 확률은 그보다 더 낮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높아지긴 하지만 많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 좀 궁금함이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장상피 화생이라도 그렇게 겁먹지 말고 그러니까 조금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보라는 건데 나는 정말 1년에 한 번 보기 싫다. 그럼 용인 곰돌이님 2년에 한 번이라도 꼭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축성 위염은 아까 보여드린다고 했어요.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요거 보시면 어때요? 정상의 위는 어때요? 혈관이 보이지 않죠? 근데 이 위축성 위염은 어때요? 혈관이 관찰되죠. 물론 이제 위쪽 부분은 더 혈관이 관찰되기 쉬워요. 근데 아래쪽까지 혈관이 관찰되고 위가 빨갛지 않고 창백하게 보이면 이 위축성 위염이 좀 진행된 상태예요. 근데 이거 위가 나이가 들면 어쨌든 점막이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위가 젊을 때는 위산도 뿜뿜하고 위를 보호해 주는 것도 잘 나오고요. 아직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건강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위가 얇아지고 약해져요. 특히 담배를 피거나 과식을 하거나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위축성염이 진행되면 어쨌든 더 진행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생활 습관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같은 생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위가 나쁜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자, 내가 내시경 사진을 위암 검진하러 간트 봤는데 이렇게 혈관이 보이면 이건 위축성 위염이 보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분은 더욱더 이제 식이 습관을 조절하시고 더욱더 이제 짜고 기름지고 이런 걸, 그리고 흡연하고 있다면 흡연을 금연하고 술을 많이 마신다면 절주를 해야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그랬죠. 어떨 때 진행될 것 같아요? 위축성 위염이 장상피로 진행되는 건 위가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위는 점막이 장의 점막보다 약해요. 약해. 그러니까 위가 계속 작을 때려 받는 거예요. 막 짠 거 먹고 토하고 술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너무 힘든 거야. 괴로워.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얘가 자기를 죽여서 위의 상피를 버리고 장의 상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의 상피가 젊은 시절에 50대도 안 돼서 진행됐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위가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나. 근데 이제 위를 계속 괴롭히면 위암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상피 화생이 좀 젊은 나이에 진행됐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나는 여잔데 생겼다. 이런 건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이 모든 걸 뛰어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진짜 슬픈 건데요. 유전이요. 유전적으로 위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암이 잘 생기는 사람. 여자 30대가 암이 잘 생기거든요. 이 남자보다도 더. 유전적으로 좀 취약하대요. 이런 것들은 정말 방법이 없죠. 금속이 내시경 수면 말고 일반으로도 괜찮습니다. 일반하고 수면하는 거 큰 차이 없어요. 그냥 약간 제가 내시경을 직접 해본 느낌으로써 내가 위를 직접 내 스스로 해봤죠. 내가 넣은 건 아니고 옆에서 수면으로 일반
일반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해봤는데 제가 좀 계란 하나 삼키는 기분이더라고요. 조금 괴롭긴 했는데 검사 시간이 5분 이하의 검사이기 때문에 못 참진 않습니다. 참아볼 만하고 나이가 많거나 천식 환자거나 뭐 혈압이 문제가 있거나 심전도상의 블럭 그러니까 부정맥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도 수면이 아니라 일반으로 권합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 콧줄하고 계시는 분이 콧줄이 식도에서 위로 삼입된 조인근이 목줄에서 콧줄이 식도에서 위로 삼입이 되죠. 예. 조인근이 목줄에서 당연히 그렇죠. 예, 역류 잘 됩니다. 역류 잘 되죠. 콧줄하는 분들 힘듭니다. 역류도 잘 되고 그 자체가 위 점막에 되게 괴로움을 줘요. 예, 위 점막에 그런 물질들이 있으면 계속 걔가 붙어서 자극하고 그 자체도 역류도 심하고 불편함도 많이 주죠. 근데 콧줄하고 영향력을 공급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죠. 사실 그 상황까지 갈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걸 이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죠. 슬픈 일입니다. 예. 많이 버거운 거라서 사실 콧줄 넣을 때도 되게 괴로워요. 우리도 괴로워요. 되게 괴로운데 환자도 괴롭고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고 위축성이염이 이제 장상폐하생으로 바뀌게 되면 위축성이염처럼 이렇게 혈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혈관이 있다가 어때 점막이 비쳐 보인다는 게 요런 거거든요. 요 지금 보면 광택처럼 보이는 게 점막에 물을 머금으면 요런 느낌으로 나와요. 요런 느낌으로 나오는 점막이 좀 그래도 살아 있는 거예요. 장상폐하생은 점막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뭔가 울퉁불퉁하죠. 울퉁불퉁하고 융기된 병변과 이게 아까 자세히 보면 엽전 모양으로 이렇게 좀 병변이 변해 있어요. 이 엽전 모양이 규칙적이죠. 이게 세미 규칙적인 거거든요. 근데 규칙적인 걸 더 깨져서 이 일부분이 불규칙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게 초기 위암이에요. 초기 위암이기 때문에 장상폐하생이 있는 분들은 진짜 잘 봐야 돼요. 잘 보고 평소에 장상폐의 이 패턴과 벗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또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요. 조직 검사는 장상폐하생이 웬만하면 합니다. 그냥 랜덤으로라도 해놔요. 몇 군데를 이렇게 한 군데가 아니라 두세 군데 정도 랜덤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MBA 같은 색소 내시경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 색소를 이렇게 비쳐 보이면 이 패턴을 좀 더 이게 검은색과 하얀색으로만 보이게 되거든요. 뭐 녹색으로 하얀색으로 보이는 MBI도 있고 그러면은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장상폐하생이 발전되는 경우 이렇게 엽전 모양의 패턴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 그게 깨져 있는 뭐 우둘투둘한 부분이 있는지를 관찰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관찰해서 아데노마나 우리가 조기 위암을 발견하게 되죠. 금수님 내시경 할 때 대장 내시경 같이 하면 좋죠. 대장 내시경 하면 우리도 수면을 한 번에 해서 끝낼 수 있으니까 수면약을 쓰는 리스크도 줄어들게 되고 금식을 2번 안 하고 한 번 해도 되니까 당뇨 환자나 이렇게 당뇨 환자나 영양 공급이 꼭 필요한데 잠깐 멈춰야 되는 사람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장점이 많습니다. 20대 자녀인데 국가검진은 당장도 가능합니다, 금수기님. 근데 이제 국가검진이 암검진이 되는 나이가 있어요. 요거 나이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가검진은 20대부터 피검사가 가능한데 암검진은 이렇게 위암검진은 40세부터 대장암검진은 50세부터 간암검진은 40세부터 유방검진 40세 자궁검사는 20세 이렇게 주기까지 다 나라에서 정해놨습니다. 정해놓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서 질문 하나 할까요? 백발마녀님 안녕하세요. 식도염 위궤양염이 있다고 해서 박테리아 균을 먹고 있어요. 균이 좋은 보에 상생제를 먹고 있어요. 2주간 먹으면 균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일단 위궤양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치료 적응증이 돼요. 위궤양을 재발하는 게 헬리코박터 역할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위산을 억제시켜서 위궤양을 일으키고 십이지장 궤양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균이 보험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위궤양일 경우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재균을 해야 위궤양이 재발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2주가 지나면 균이 사라지는데요. 균이 사라지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은 내시경 다시 하는 거예요. 2달 후에 다시 하는 건데 위궤양이 있을 경우는 2달 후에 내시경 하자고 할 겁니다. 백발마녀님. 아마 위궤양이 있는데 위궤양을 이제 보통은 좋아졌는지 꼭 확인을 해봐요. 왜냐하면 위궤양이 안 좋아져서 계속 반복하는 위궤양은 이제 우리가 조직 검사하는데도 캔서일 수 있어요. 이 양성 위궤양의 모양을 한 캔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아마 뭐 2달 후에 한번 하자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확인하고요. 근데
만약에 위궤양이 아닌 병변, 위궤양이 아니고 다시 관찰해야 될 필요가 없는 병변에 헬리코박터 제균의 확인은 이렇게 후부는 검사를 합니다. 4시간 동안 금시 2달 정도 후에 검사하게 되고요. 2달 후에 후부는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게 4시간 동안 물도 먹지 말고 금식하고 와야 됩니다. 이 검사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백발마녀님은 아마도 내시경을 할 확률이 있고 만약에 검사할 때 환자분이 만약에 내시경을 처음 했을 때 위궤양은 있었지만 아주 얇은 위궤양 같은 경우는 팔로 추적 관찰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부는 검사, 이거를 UBT, 그러니까 요소 호기 검사라고 하는데 요소 이 헬리코박터균 요소라는 금식을 했을 때 요소라는 이런 가스를 내뿜어요. 그래서 그 가스를 확인하는 건데요. 이런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네. 헬리코박터균은 요즘에 뭐 옛날에 80% 정도 됐다가 요즘에 50% 정도 됐고 이렇게 균 보균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재균율은 옛날에는 뭐 약 먹으면 웬만하면 재균이 됐어요. 그래서 백발마녀님께도 다음에 재균 됐을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은 이 재균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한 70%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항생제를 많이 먹잖아요. 항생제가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재균이 알약들 이렇게 보면 여기 이런 뭉치들이 다 항생제들이거든요. 이 항생제 내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먹어서 안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항생제의 배합을 다르게 해요. 첫 번째 배합에 썼던 항생제를 빼고 다른 배합의 항생제를 2차 재균을 합니다. 2차 또 먹이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10명 오면 10명 중에 처음 설명할 때부터 얘기해요. 10명 중에 당신이 7명 안에 들어가면 재균이 여기서 끝날 것이고 3명이 들어가면 다시 약을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종 질문 있어서 요거 얘기 드릴게요. 용종을 어떻게 치료하나? 이 용종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위에 용종이 생기면 조직 검사를 먼저 합니다. 아주 작으면 그냥 떼버려요. 아주 코딱지만 하면 그냥 바로 조직 검사로 떼버리는데 크면은 얘를 조직 검사합니다. 그래서 얘가 아무 크기랑 상관없이 조직형이 중요해요. 뭐 1cm든 2cm든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의 형태가 중요한데 조직 검사를 했는데 펀딕이라는 조직 검사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과형성 용종, 염증성 용종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제거합니다. 용종 아래다 물을 집어넣고 파란 물을 집어넣고 이 부분은 올가미를 씌워서 이렇게 떼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약 아데노마, 선종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런 모양의 암이 나오면 튀어나온 암이 나오면 우린 이런 방법을 쓸 수 없고 이런 방법을 써서 제거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위 점막하 종양 절제술이라는 방법인데요. 요렇게 요것만 제거했다가는 암이 재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위까지도 다 절제하는 거죠. 주위까지 다 절제하게 돼요. 그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직검사부터 하는 겁니다. 이제 아까 설명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점막하 종양 아까 또 얘기하셨잖아요. 점막하 종양이 1.5cm짜리 점막하 종양 추적 관찰을 한다고 하시는데 처음엔 이렇게 점막이 아래 나오면 여기 조직검사를 하긴 해요. 왜냐하면 가끔 이게 조직검사에서 요 안에 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지 크기만 변화를 계속 관찰하게 되는데 이렇게 점막 아래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6개월, 그 다음에 1년 이렇게 관찰하다가 크기가 변화된다면 뭐 아까도 크게 변화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초음파 내시경이 가능해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병변을 관찰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여기 문제가 있다면 최근엔 이렇게 쐐기 절제술도 많이 해요. 이렇게 쐐기처럼 이 부분만 절제하는 절제술도 하고 좀 종양이 모양이 안 좋으면 뭐 위 반제 절제술이나 전 절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암과 위궤양의 차이가 위암은 미란이라고 해서 파인 쥐파 먹은 모양은 똑같은데 이게 근육층까지 들어가서 깊게 파이지 않는 거예요. 위암은. 그래서 위암이 파였을 때는 위암 약만 주면 대부분 해결이 되는데 위궤양은 파인 게 이렇게 깊어서 피를 머금거나 그러면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파인 게 있기 때문에 천공이라든지 강한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보통 증상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은 대부분 엄청난 위의 통증이라든지 까만 변을 보는 경우. 까만 변은 이제 위 쪽에 출혈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진통제를 먹고 있는 사람이 위궤양을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또 골 때리는 게 증상이 없어요. 왜냐면 진통제가 통증을 잡아버리니까 안 아픈 거예요. 파인 건 엄청 파였는데. 왜냐면 진통제 자체가 위궤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위궤양을 일으키는 것 아니면 이게 위 통증들을 일으키는 게
위산이라든지 뭐 헬리코박터균이라든지 약물, 흡연, 음주,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위가 엄청 아파요.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네. 어쨌든 그래요. 예. 그 금수기님 하이 그레이드와 로우 그레이드 암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하이 그레이드는 그냥 대장암이에요. 대장암 그 조기 대장암을 하이 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위궤양 같은 경우 이렇게 파였는데 위궤양이 이렇게 요런 거는 위험한 위궤양이에요. 이게 혈관이 뭉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출혈을 했던 자국이거든요. 이런 거는 진짜로 급사할 수 있어요. 출혈이 심해지면은 까만 변을 보거나 그러는데 눈이 창백해졌거나 어지럽다 이러면은 뭐 빨리 입원하고 여기에 맞춘 치료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위궤양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위궤양을 꼭 저희는 추적 관찰합니다. 뭐 예를 들어 2달 후에라도 한번 또 추적 관찰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위궤양이 양성일 수도 있는데 악성일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깨끗하죠. 이렇게 이쁘고 깨끗하잖아요. 위궤양이. 근데 악성은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양성 위궤양이 아니라 악성 위궤양인데 이렇게 깨끗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궤양이 나오면 꼭 2달 안에 한번 위내시경을 다시 합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이게 다 킬링이 됐지 않는지 확인해요. 이게 깨끗이 나아졌는지. 양성 위궤양은 보통 나아집니다. 악성 위궤양은 나아지지 않고 또 계속 이러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쥐파먹어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한 것만 아니라 꼭 이렇게 양성이 나와도 위궤양이 클 경우에는 꼭 추적 관찰을 환자한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성 위궤양 암의 차이, 뭐 가장 큰 차이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폴드가 붙어요. 폴드가 붙거나 파인 게 지저분하거나 뭔가 모양이 안 좋거나 곤봉처럼 이렇게 손가락 모양처럼 돼 있거나 이렇게 클러빙이라고 그러죠. 이런 손가락 모양처럼 돼 있는 이런 것들이 암을 나타내는 강한 소견입니다. 이럴 경우에 처음에 조직 검사 안 나와도 우리는 끈질기게 덤벼드는 거죠. 뭐 한 6개월 후에 다시 하거나 6개월 후에 다시 해도 안 되면 1년 후에 하거나 이런 모양 나오면 절대 간과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갑니다. 하여튼 또 조기위암 이런 빨갛게만 되는 조기위암도 있어요. 발적처럼. 그래서 우리가 멀쩡해요. 환자가 멀쩡해도 위암 검진을 했는데 환자도 뭐 증상이 없다 그러고 뭐 미랑 같은 것도 없고 그런데 한 군데만 이렇게 빨간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기위암입니다. 폴드가 이렇게 뭉쳐져 있고 끊겨 있는 거는 위암을 강력히 희사되는 소견인데요. 뭔가 지저분하죠. 끊겨 있죠. 우리가 원래 이렇게 쭉쭉 같이 이어져 있는 폴드가 뚝 끊겨 있잖아요. 위에 그 선들이 이런 경우는 위암을 강하게 희사하고요. 한 군데만 뜬금없이 빨가면 무조건 조직 검사해야 돼요. 뜬금없이 빨간 거는 이런 거는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이건 위암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내시경 의사들한테 이거 갖다 놓고 이거 위암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절반은 위암이라고 그러고 절반은 위암이라고 안 해요. 근데 그 절반은 위암이라고 한 사람들도 문제를 냈으니까 위암이겠거니 하고 위암이라고 하는 거지 사실 구분 못 합니다. 이건 조직 검사로만 구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는 편이죠. 이런 것들도 조기위암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 두 케이스를 보여주는 건 이 두 개 다 위암 안 같이 생겼거든요. 이거는 깨끗하죠. 주위가. 아주 깨끗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양성 같아 보이는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이게 미란이잖아요. 이건 그냥 쥐파먹은 모양도 아니고 작은 미란인데 이게 둘 다 위암이 나왔어요. 특히 요거는 이제 3번인가 했어요. 3번. 예. 안 나왔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낫질 않는 거예요. 그 2번, 3번 해서 주위를 다 뜯어봤거든요. 결국 위암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진짜 고마워했어요. 왜냐면 이건 조직위암 치료 잘 됐거든요. 예니님, 예, 위암, 위내시경 한 번도 안, 40대가 넘었는데 위내시경 한 번도 하면 그것도 죄악이에요. 예, 위에 대한 관리의 가장 기본은 위내시경이고, 조영술은 아까도 말했지만, 방사선 노출도 많고,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위암으로 보일 수도 있고, 특히 조기 위암 발견이 정말 낮아요. 그러니까 말기 위암은 잘 나오거든요. 진행성 위암은 잘 나오는데, 조기 위암이 진짜 안 나오고, 조기 위암은 내시경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완치율이 100%인데, 말기로 된 위암은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게 말기 위암이죠. 이제 조영술은 이런 게 보여요. 이런 거는 조영술로도 확연히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로 발견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말기 위암도 이렇게 파이고 무서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벽 자체가 굳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미만성 위암인데 이게 보만 타입이 4번째 건데 이런 위암은 발견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치료도 되게 안 좋습니다. 이런 위암도 있죠. 네. 위저선 용종은 암의 위 리스크가 아닙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조직 검사 이렇게 이상 부위를 발견할 경우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이상 부위를 발견할 경우에 바로 겸자로 조직을 채취해 가지고 조직을 병리과 의뢰하는데 요거를 이제 잘 얼려놔서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이 현미경으로 조직을 슬라이드를 만들고 염색하고 현미경 진단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왜 위내시경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내 검사 결과에 안 나오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어도 일주일 후쯤에 와야 결과가 정확히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검사가 애매한 조직이 나올 경우에 병리학 선생님들도 병리학 의사 선생님들도 자세히 보기 위해서 몇 번에 걸쳐서 보거나 슬라이드를 다시 만들어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좀 검사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 어쨌든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치게 됐는데요.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강의 진행하다 보니까 질문을 다 못 받아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또 강의할 때 있으면 또 질문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좀 줄여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감사했고요. 지금 3월밖에 안 됐으니까 내시경 받을 기회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10개월 가까이 남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내시경 받을 이제 검진 위내시경 찬스가 이제 주어지신 분, 올해 홀수년생이잖아요. 꼭 가까운 병원에 내시경을 받으러 가시기 바랍니다.